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3일 오후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님 바쁩니다. 우리 조갑제 TV의 고정 게스트신데 석동현 변호사께서는 더구나 이 한변 공동대표시죠? 예. 한변 공동대표로 한반도 인권 통일 자유를 지키는 활동을 하시고 또 윤석열 총장의 대학교 친구입니다. 예, 오랜 친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요새 자유한국당 부산 해운대 갑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지금 뛰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 말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나 요새 선거법이 지금 뭐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선거법 취지가 아마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지지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죠. 예. 네, 그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유권자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계시는데 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제가 지금 부산 해운대 갑에서 출사표를 내고 또 우리 해운대갑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전체의 선거 민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금 소위 부산 또 그리고 경남, 울산 이런 PK 지역의 민심은 그야말로 현재의 정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그 오만, 무능하면서 또 독선적이고 지금 오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한 결과로서 지금 당장 민생 경제가 굉장히 참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뭐 어떤 고용이 안 된다. 또 기업할 의욕이 안 된다는 그런 지금 불만의 도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를 통해서 뭔가 이 정부의 이런 잘못된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심판을 하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그 욕구 이런 부분이 아주 하늘을 찌른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야당 교체론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입니까?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 더 그래서 정말 정말 지역을 다녀 보시면 말이죠. 물론 거기도 또 현재 정부가 그래도 또 이 현재 정부가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아마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저희들이 입고 다니는 그 선거 이제 이 복장이 이제 좀 우리 저희 한국당의 이제 색상인 붉은색에다가 또 선거다 보니까 이름을 써두고 다니면 누가 보더라도 선거 복장이라는 걸 압니다. 알면 어떤 분들은 저를 막 등을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하자면 때립니다. 때리는 뜻이 좀 잘해라. 좀 제대로 해라. 너희들이 지금 좀 제대로 해서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렇게 엉터리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걸 제대로 똑바로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울분 또 염원 잠을 못 잔다 하는 정도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마음도 숙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우파 진영 안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파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도 갈라졌고 네. 이걸 다시 봉합하려는 시도가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사이에서 통합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민심에서는 이 탄핵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예, 선거에 영향을 줍니까? 부분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미묘합니다. 이제 부산 중에서도 부산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우리 조 대표님도 아시지만 전통적인 야도입니다. 굉장히 정치적 그 관심과 그거에 대한 어떤 열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이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한마디씩 다 할 정도의 그런 식견도 많이 갖고 계신데 요즘 적어도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흐름이 이렇습니다. 한 5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통합을 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야권이 뭉쳐야 된다.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막 여러 흩어져 있는 느낌을 주는 이 보수가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 통합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 이때의 보수 통합과 지금 현재 한국당과 이른바 새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보수 통합과는 저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즉 지역 주민 여러분들, 유권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은 뭔가 딱 일사불란한 느낌을 주는데, 지금 우리 우파는 이렇게 여러 갈래로 있고 또 태극기 세력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다가는, 이러다가 이 좋은 기회에 또는 이 중요한 기회에 또 총선에서 우리가 참 어떤 실패를 하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공산주의화 되는 거 아니냐, 사회주의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참 엄청나게들 하십니다. 그런데 민심이 무조건 묻지마 통합을 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제 말은. 예. 그러니까 어떻든 표면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 대의면에서는 분명히 맞고요. 아까 제가 5분 중에 4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5분 중에 한 분은 또 뭐냐면, 그건 처음서부터 아니 도대체 대통령을 탄핵했던,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말씀하는 거죠.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아무개 제가 여기서 특정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표면에 나서 있는 2-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지금 우파 세력 중에도 소위 이 부산에서도 매주 주말 3년 내도록 광화문을 토요일마다 왔다는 분들도 더러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또 지금 우리 공화당 쪽의 어떤 그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을 저 상태로 두고서 무슨 보수 통합을 얘기를 하느냐. 박 대통령을 지금 아무 죄 없는 박 대통령을 저 지경으로 만든 아무개 하고 무슨 우리가 통합을 한단 말이야. 이런 분도 또 5분 중에 한 분은 계십니다. 근데 적어도 다수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 통합 속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래도 방법면에서 어떤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통합을 하되 우리가 주도적인, 즉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주도적인 그게 돼야 되지. 왜 지금 소위 새로운 보수당, 저 사람들이 꼭 무슨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통합 3원칙을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통합이냐 야합이냐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기준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야합은 그냥 선거에 무조건 이기자 이건데, 그러니까 선거용 통합은 야합이에요. 그러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통합하는 것은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황교안 대표가 이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씨를 통합 논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통합당을 만들어도 그게 결국 도로 탄핵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도로 탄핵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쨌든 뭐 이런 변호사로서 자유우파 변호사의 어떤 연합의 활동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 나라의 어떤 그 근간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사실 3년 전에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지금은 다 선거 때문에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만, 3년 전에 맡게 된 것이 바로 그 지역의 하태경 의원이, 이 대목에서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갑이 하태경 의원이 그 당시 새누리당,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서 두 번째 당선되고도 몇 달 안 가서 탈당을 해서 오히려 한국당을 공격하고 탄핵에 앞장서고 하는 과정에서 당의 요청으로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지금 현재 대결 구도가 되어 있는 셈인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작년 이맘때 이제 당대표가 정치계 입문하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걱정하는 어떤 우파의 시민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좀 일찍 이게 총선을 앞두고 틀림없이 탄핵이라는 이슈가 어떻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를 무슨 완전히 잘했다 잘못했다로 완전히 이분법화해서 한쪽을 내치는 꼭 그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리를 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하고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 찬성한 대로 문제가 있고 그렇죠. 반대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있어요. 소극적 반대만 했지. 예, 그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정치적 목숨을 걸고라도 진언을 해서 이 상황에 이 지금까지 오지 않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잘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는 당 차원에서 탄핵 백서를 만든다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보니까 했습니다. 시간을 놓쳤다는 느낌 들죠? 지금 보니까가 아니라 벌써 저는 작년 가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점점 초읽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어려운 그러니까 소위 그 시간을 다 허송을 하고 그러니까 탄핵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3년 그렇습니다. 동안 그 중심 정당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이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발표하지 못한 게 지금 이 통합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정통 보수 세력은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그 몸집이 한 10배쯤 되는 자유한국당을 끌고 간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말이죠. 예. 여론에 그대로 반영돼요. 예. 최근 조사 여론이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34%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올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소폭 또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고 지금 가상으로 이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을 해가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예상 지지율이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더 떨어지는 거라. 왜 그러냐. 골수 정통 보수층인 50대, 60대 경상도 사람이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런 게 민심으로 느껴지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쨌든 당인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당인으로서 사실 당대표가 어쨌든 당원들의 총회에서 뽑히고 또 당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잘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 탄핵이라는 이슈가 분명히 총선 단계에 들어가면 이것은 분명히 큰 이슈, 폭발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님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황 대표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어쨌든 위인자로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은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에 대해서 같이 어떤 책임의 문제 혹은 또는 나름대로 책임에서 조금은 그럼 한 발 물러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정리라는 것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통합이라는 걸 논하니까 정작 그 탄핵에 앞장서고 보수를 능멸하고 보수를 조롱하고 했던 지금 새로 소위 이른바 새 보수당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 시점에서 저는 보수 정치인인지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통합 삼원칙이다 어쩌다 해서 마치 아까 10배 또는 10분의 1도 안 된다 했지만 정확하게는 한 몇 명인가 8명에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첫 원칙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강을 건너자. 즉 탄핵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자. 저는 그것이 가령 지금 통합을 논하는
이 양쪽 당사자 간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 혼자 상상을 그렇게 해봅니다. 만약에 4.15 총선 본 단계에 가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기교에 능합니까? 지금은 저 사람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본선에서 그러면 본선 선거 당시에서 탄핵에 대한 소위 이 통합된 후보, 통합된 이 야권 후보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묻고 가기로 했다. 나중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안 통하지. 이게 안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 짧은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제 어떤 하나하나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공동으로라도 막 이렇게 유감의 표명이든지 저는 논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묻고 가기로 했다. 총선 이후에 이건 논의하기로 했다. 저는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국회 임기에 들어가면 더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런 걱정이 제가 그래서 이 탄핵 정리를 하는 문장까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넣어야 될 게 첫째, 탄핵을 가져온 데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진다. 그죠? 그 다음에 탄핵을 주도한 사람도 잘못했고 막지 못한 사람도 다 잘못했다. 네. 그리고 게 없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정권 자체를 탄핵해가지고 한국의 보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모는 이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승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고 감옥까지 가 있으니까 승복 여부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탄핵이 과연 정당했느냐에 대한 역사적 평가, 법률적 평가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 가지고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통감을 하니까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 최소한 탄핵에 앞장섰던 책임자는 공천에서 탈락하든지 자진 사퇴해야 된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로 반성문서면 안 돼요.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탄핵을 막지 못한 데에도 또 책임의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도 좀 소위 이 정치 지도자연 하는 소위 이 중진 이런 분들은 좀 이 소위 초재선 의원들보다는 책임의 농도가 저는 같을 수 없다. 아니, 이렇게 저는 이 정도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 무리한 걸 요구한다든지 거기 탄핵에 가담했던 60몇 명을 다 그만두라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최소한 고민의 흔적을 안고서 통합 논의가 그렇죠.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날 참 이 새로운 보수당의 그 8명 중에도 지금 한두 명의 그런 의원들이 무슨 꼭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는 둥 이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수가 뭉쳐야 된다는 이 점은 지금 새 보수당의 일부 표면에 나선 분들이 주장하는 보수통합과는 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이래 봅니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언론에 비치는 보수통합이라는 단어는 마치 같이 이게 혼용이 되고 있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앞장선 사람을 숙청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은 최소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또 이번에 보수통합에 앞장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나는 100%라고 봅니다. 이거는 넌센스 정도가 아니라 100%니까 자숙해야 된다 이거지. 네, 이것은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탄핵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면 황교안 씨가 유승민 세력의 탄핵을 묻고 가자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받아들인 상태에서 통합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뒤에 논리적으로 첫째, 탄핵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적폐 정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논리적으로 그런. 자, 그러면은 네, 그런 무슨 근거로 그 다음에 무슨 근거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권한테 계속 사과하라, 뭐 하라 하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이 좌익 부역 행위, 이념적 배신 행위,
그리고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고 문재인 정권에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나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데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당의 안팎의 기류를 보면 물론 보는 만큼 볼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보이는 정도가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새 보수당의 소위 보수 통합을 논하는 사람들과는 저는 좀 생각이 어떤 결은 좀 같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황교안 대표가 좀 너무 순진하고 좀 나이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저 사람들은 정말 보수의 어떤 그거를 조롱하고 말이죠. 보수를 공격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탄핵에 앞장섰던 저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 통합을 논의하는데 외부에서는 또 외부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 또 일반 국민들 황 대표도 또 외부에 만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는 뭉쳐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하고 약간 좀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도 지금 저 사람들 하지 않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중앙동화 등 언론은 무조건 뭉쳐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예. 언론은 왜 언론이 그러냐? 언론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섰던 세력이라고 이걸 탄핵의 잘잘못을 가리면은 조중동도 자기들도 책임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조중동도 그동안에 오보하고 선동한 데 대해서 같이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게 카르텔 비슷한 게 그런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런데 민심은 그 멀리 있는데 근데 이 언론의 이 생각과 민심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그걸 느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약간 또 같은 말씀에 반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들께 그러세요. 보수 뭉쳐야 된다,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지금 새 보수당의 그 앞에 나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뭉쳐야 되겠죠 했더니,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일이 이 길에서 운동하는 저를 붙잡고 뭐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못하지만 대의명분에서 우리가 뭉쳐서 저 사람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지 내용에서 닥치고 통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과연 그러면 소위 아스팔트 우파들은 언제 껴안겠느냐. 저분들은 어떡하느냐. 3년 동안 참 비바람, 눈보라, 더위, 무더위, 찌는 무더위 속에서 나왔던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얘기를 하면 지금 한국당에 계신 몇몇 소위 이제 저보다 정치를 오래전부터 했던 분들은 그걸 또 조금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내가 정치를 몰라서 그러나 그래도 저렇게 간단하게 그 사람들은 금방 또 이렇게 어떤 국면이 되면 집토끼라 이거지. 집토끼라는 측면도 있지만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의견은 다 이렇게 다 뭐 좋은 말로 하면 안 올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파 분열의 책임이 누구냐? 김문수, 정광훈 두 분이 자유통일당 만들었는데 우파 분열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김문수, 정광훈 두 사람의 대답은 아니다. 우파 분열은 황교안, 유승민의 합작 시도에서 출발했다. 당신들이 우파 분열이고 우리는 우파 분열되는 걸 막고 우파에서 이탈하는 민심을 서로 담으려고 하는 우파 분열 봉합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말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우파 분열 세력이 아니지만 황교안 대표가 우파 분열 세력이었던 유승민과 손잡음으로써
사실상 우파 분열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물론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걷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예, 아직도 이게 원래 뭐 이번 주 중에 결론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소위 보수 통합 이 논의에서 한 발 지금 떨어져 있는, 뭐 떨어지고 싶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귀하게 대접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소위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그렇게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 무슨 정당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거 통합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당이 만들어진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접점을 좀 찾을 수 있다, 또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준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파 통합을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파를 우선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은 가장 열심히 광화문광장에서 나왔던 그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 네. 그 세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우파의 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갖고, 네.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갖고 그 다음에 유승민 세력에 통합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안철수 중도하고도 같이 연대하자. 이렇게 나왔어야지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뭐 방금 유승민 세력이라고 해서 저도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세력들과의 그 어떤 통합 논의에 있어서 저는 좀 더 당당하고 또 더 주도적이고 주도적이에요. 또 힘을 가지고, 그런데 막상 보면 한국당을 대표해서 그 통합 논의에 나서 있는 분의 어떤 정치적 무게감을 보면 그것도 아니고요. 뭐 중진 의원도 아닌 어느 초선 의원이 그 지금 청구를 맡고 있다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갖고 평가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형식은 실질의 반이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한국당의 이런 보수 통합 논의에 있어서 황 대표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우리 보수 세력 또는 우리 자유우파 세력, 이분들의 지금 마음에 지금 굉장한 지금 공허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번 이번 총선은 이번 주일에 결정될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에 총선판이 결정될지도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깨지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논리로 가느냐. 그래서 이게 통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소위 유승민 세력, 이른바 새로운 보수당 세력과의 통합이, 저도 이것이 과연 그대로 가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일단 갈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보수 통합의 그런 요구가 높으니까, 기대가 높으니 그렇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조금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일도 남지 않은 이 선거를 앞두고 만약 통합을 해야 된다면 좋다, 통합을 하자. 하되 한국당이 그 덩치에 맞는, 또 그간의 역사적 그 내력에 맞는 그걸 가지고 통합을 해서 어쨌든 예선에서 단일화하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태경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도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뭐 무슨 보수 통합의 아주 전사로 지금 대표적인 주자로 나서 있다는데,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보수 맞냐 하는 그런 여론도 지금 바닥 어떤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본선에서 붙어서 오히려 표 분산을 시켜서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주느니, 그러면 예선에서 뭐 어떤 주민 경선의 형태가 됐던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심판 평가를 받아서 후보를 단일하는 측면에서는 좋다. 올 테면 와라. 또 지금 우리 협상 과정에서도 말이죠. 지금 뭐 말로는 유승민 이분의 어떤 그 출마를 뭐 포기하거나 험지로 가는 대신 뭐 나머지 7명의 그 세력의 의원들은 뭐 다 살린다 어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가 발전 희망이 불가한 내용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은 당당히 주민들의 보수 유권자들의 그 평가와 심판을 거쳐서 결정될 문제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아스팔트 우파, 정말 이 3년 동안
정말 나라의 어떤 그 우국 세력들, 그런 분들의 그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는 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부산지검장을 지내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를 하시는 이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동현 변호사께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유한국당의 사정도 좀 듣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아주 절친한 사이니까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도 같이 듣고, 이런 자리를 지금 마련해서 제2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사이 단연 화제가 이 세계일보와 리서치에서 지난 주말에 조사를 했더니 잠재적 대권 후보군으로서 이낙연 전 총리가 30%대, 근데 2위가 황교안 대표가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2위로 나왔어요. 10%된데, 황교안 10%된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많이 떨어진 것하고, 느닷없이 본인이 전혀 생각을 밝히지 않는 분이 일종의 대망론 비슷하게 지금 두 번째로 올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또 가히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을 뭐 홀로 지금 또 바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 최근 소위 임명권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수족이 잘리고 팔다리가 묶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사무실에 거의 고립되다시피,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도 또 지금 시국 현안 사건에 대해서 꿋꿋하게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을 기소하는 그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도자의 부재, 뭔가 국민들이 마음을 줄 만한 지도자의 어떤 부재 상태에서 정말 한가닥 빛이 되고 있다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석동현 변호사님은 김기현 울산시장 네. 법정 대리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기소된 이유가 김기현 울산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 관계로 이제 13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네. 이번 기소를 보시면서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지금, 이번에 13명의 전현직 청와대 비서진들과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 황운하 또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 재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전국 지방선거에서 울산 광역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송철호 현재의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청와대가 앞장서서 가히 선거 기획본부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당시 현직 시장이면서 또 선거에 도전하는 입장에 있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없던 혐의까지 다 탈탈 털어 만들어내 가지고 하명수사라는 형태로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 송철호 후보였죠.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약 지원이라든지 기타 이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또 이렇게 뒷받침하고, 또 이 행정력으로 또는 정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선거 개입으로 이 김기현 시장이 정말 선거 3개월 전까지 압도적으로 앞서가던 김기현 당시 시장이 결국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는 그런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거의 손꼽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런 선거 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권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관제 선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항들이 나름대로 또 뜻있는
소신을 가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나름대로 그 경제를 수사의 불을 계속 지펴왔습니다. 지펴오다가 그것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서울중앙으로 가져왔어.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을 지방검찰청 차원에서의 이 수사로 맡겨서는 이 수사가 좀 충분하고 적절하게 안 되겠다 하는 그 총장의 그 특유의 판단. 이 판단에 의해서 서울로 가져옴으로써 정말 이 사건의 실체가 그 사건의 실제 무게에 맞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울지검에서 특별한 수사팀이 짜여져서 수사를 줄기차게 해왔고, 이것이 현 정부 대통령이나 청와대로 봐서는 정말 자기네들이 신임을 해서 총장으로 앉힌 윤석열 총장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가 하는 그 느낌 속에서 점점 목 끝에 칼을 대고, 그러한 치밀한 수사 끝에 또 수사 막바지에는 말입니다, 청와대나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이 수사팀을 이렇게 저렇게 수사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에 어떤 여러 가지 팔다리를 묶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건 나중에 또 다른 분명히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 심판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러한 수사 방해 공작 속에서도 또 더구나 막바지에는 인사학살을 통해서 수사팀을 가히 해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검사들이 정말 부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전날까지 정말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실체를 구명하고 잘못된 점을 밝혀내서 지금 현재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수사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몸통 수사는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수사 성과를 가지고 과감하게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기소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지검장으로 최근에 부임한 사람이 그러한 또 기소를 막판까지 막기 위한 안달림을 썼지만 윤석열 총장 그 특유의 그 강단과 뚝심으로 결국 기소를 명해서 지금 기소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앞서 있었던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정말 국민들이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산지방 부정선거, 관제선거 또는 관권선거는 그 기소된 사람의 명단을 딱 보면은 아주 올스타예요. 이 정권의 올스타입니다. 이 정권의 핵심이죠. 더구나 경찰 간부에다가 청와대 핵심 참모에다가 네. 현직 시장에다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13명이 기소가 되는 거는 무슨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역적 모의한 세력이 몽땅 잡혀가지고 기소되는 거를 연상시킬 정도로 이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네. 더구나 이게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선거인데 이게 데자뷰입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1960년의 3.15 부정선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이 총애하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고, 여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총애하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했고, 이거 같고요. 두 번째, 관권선거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게 경찰이었거든. 그렇습니다. 자유당 때도 경찰이 부정선거에 앞장섰고, 이번에도 울산경찰이 죄 없는 김기현 시장 측근 참모들을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 신청까지 했잖아요. 그죠? 검찰이 기각을 했지만,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까지 해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데 온갖 애를 쓴 거, 경찰 수사권을 남용한 점에서도 같고, 그럼 또 한쪽에는 행정부에서 이 공약 개발까지 해주고, 아주 막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 이제 문 대통령의 30년 직위에다가 반드시 그 사람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 말에 이 지금 참모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또 부담도 가졌고
또 충성심을 발휘해서 또 당내 경선에서 라이벌 되는 사람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버리고 가진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정말 관제 선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상대 후보를 이런 수사의 방식으로 치는 방법, 또 현재 자기네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뭐 여기에는 행정력, 정치력 모든 수단들이 다 동원돼. 그런데 이게 수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일단 윤 총장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 더 수사해야 될 게 막판에 소환되었던 임종석 실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임종석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고발된 사람의 가장 현재 피고발인의 정점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은 안 됐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수사 결과 또 기소 내용 지금 공소장이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더라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소장 공개에 관해서도 잠시 한 말씀 드리면 대개 그렇습니다. 이런 시국 현안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국회에서 그 기소장을 왜냐하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공소장은 사실 공개가 당사자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대검찰청에서는 기소 다음날 법무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국회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가게 되는데 이 국회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것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즉 국회로의 이런 전달을 지금 3, 4일째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소 내용 또 공소 제기된 그 구체적 범죄 사항들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공개가 되면 또 제2차 폭발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피고발 즉 이 울산시장 선거 부정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이 선거 공영 선거를 해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피해자이지만 우리가 피해자. 또 한편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시장을 제가 법적인 조력자로서 그런 피해 사항 진술이나 이런 부분을 돕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 당시에 어떠한 관건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공소장에 이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이 아마 오늘 내일 중 오늘 뭐 어느 주요 일간지가 그걸 쳤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 넘어올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넘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검찰도 인사에 의한 비록 2차 학살 인사 끝에 이루어진 팀이기는 하나 지금 수사팀이 오늘 2월 3일부로 서울 죄송합니다. 서울지검의 중간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다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이제 이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의 후속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김기현 시장과 함께 좀 강력한 요구를 지금 할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느냐, 임종석 실장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언급되느냐, 그게 관심사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얼마 멀지 않은 우리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의해서 좀 우리가 경험을 빌려보면 최순실에 대한 그 공소장에서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을 뭐 피의자로 공범으로 적시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검찰이 그렇죠. 이 사건을 보는 시각 수사한 결과 파악된 그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 사건의 다음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지금 공소장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도 이 공소장의 공개는 매우 지금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오늘 내일 공개가 된다면 또 하나의 또 우리 언론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에 들어갈 것이고 말이죠. 그때 이영렬 씨죠.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그 최서원 씨 수사 1차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네. 발표문 속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네. 명시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이 사건이 확대되는 방향을 예. 물꼬를 터버렸습니다. 단순히 확대뿐만 아니라 탄핵으로 가는 그걸 가지고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 탄핵의 잘못된 점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예. 검찰에서 물론 검찰이 나름대로는 뭐 우리도 수사를 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뭐 변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나왔다. 그렇죠.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잘못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부실 탄핵이죠. 그러니까 탄핵 미국 요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보면은 미국 하원이 별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 조사. 그것만 해도 또 얼마나 장기간 하죠. 해가지고 자체적 판단으로서 이 소추안을 썼지만은 이때는 2016년 12월에 할 때는 이 탄핵 소추안의 문장이 다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 플러스 언론의 보도입니다. 네. 그걸 섞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으로서의 자질이 없죠. 그러니까 언론에 국회의 또 독자적인 의견이 없어요. 예, 편향된 시각을 가진. 맞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구술을 했다, 또 어떤 미래를 가졌다, 정말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아주 자극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버리고, 나쁜 이미지를 씌워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소된 내용만으로 또는 신문 보도만으로 탄핵의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데 그때처럼 이번에도 이 기소장에 암호처럼 예. 뭐가 적혀 있을까?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사팀에 대해서 정말 뭐 서울 검사장이나 총장 옆에 있는 그 참모들이 총장의 지금 팔을 지금 붙잡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검찰 간부로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일선 수사 검사들의 그런 의지와 패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인터뷰하실 때 다행히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을 지킨다, 원칙을 지킨다는 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네, 네. 어느 정도 집중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참 검사장, 서울검사장을 그렇게 임명을 해서 이 소위 기소를 이렇게 저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또 대검의 찰청의 총장 바로 턱 밑에 참모들도 또 그렇죠.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하는 속에도 이 검사들이 올곧게 그러한 어떤 수사의 객관적인 결론으로서 뭐 좌우우면하지 않고 어떤 이 기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검사들의 그런 검사로서의 어떤 본분에 다하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의지였고 또 그것을 총장이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그런 또 결연한 자세,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그러한 우리 올곧은 검사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할까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사, 제가 아는 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어떤 그 성품이나 또 그간의 여러 가지 그런 행보를 봤을 때 전혀 그러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는 뭐 그런 자세였다, 내지는 또 사람이 이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일반론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훗날의 그 문제에 맡기더라도 지금 현재의 자세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오직 검사로서의, 검찰인으로서의 본분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번 그 여론조사가 나오자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이런 조사 대상에 나를 넣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즉각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참 바람직한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총장은 다 마음을 비우고 또 지금 이런 속에서 이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막 감찰이다 뭐다 어떤 구실을 씌워서 어떻게든지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야욕들을 지금 앞으로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이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야비한 탄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묵묵하게 더구나 말도 없이 그죠? 그렇다고 뭐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묵묵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보니까 아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미워했던 보수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저도 1년 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윤 총장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윤 총장도 2년 뒤에 어느 자리에 설지 모른다고 봐야 돼요. 이 상황이 또 다르게 만들어내는 보면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르게 보면 현재와 같은 이 윤석열 총장의 그 뭐 인기라 할까요? 혹은 국민적 신망도 이것도 또 도깨비 살림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또 어떤 계기가 있게 되면 그만큼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바뀌죠. 예. 그만큼 냉정하다면 냉정하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저는 그 진중권 그 교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끔 정말 참 촌철살인이다.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영웅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와 추미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다 이거 직권남용으로 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 책임으로 그렇죠. 다 나중에 다 감방 갈 사람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윤석열 씨는 정치하고는 좀 궁합이 맞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정치가 뭐냐, 정치인의 덕목이 뭐냐 할 때 나름대로 국립민복 이런 차원에서 보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 현실 정치가 저도 지금 이제 발을 담그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 현실 정치가 이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 가끔 일어나고 또 그런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막 적응을 시켜야 되는 그런 참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런 친구들은 이런 것에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뭐 총장도 언제까지는 할 수는 없죠. 결국 임기가 지금 그럭저럭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3년이죠. 2년. 2년밖에 안 됩니까? 2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곧 또 총장에서 내려온 이후에 야인이 되었을 때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내년 7월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임기에 있는 동안은 정말 자고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는 또 본래 현재까지 취하고 있는 저러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좋아하는 만큼 지켜줘야 되겠다. 저는 윤 총장의 이분은 신년사를 읽어봤더니 이분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한다. 그리고 헌법, 법치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란 말을 애써 쓰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딱 두 사람의 신년사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돼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연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그 연설에 적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정신이 확고하다면은 그것은 나름대로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를 떠나서 위기가 법치의 위기고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 파괴자 역할을 하고 있고 윤석열 씨가 법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치 수호자 윤석열 대 법치 파괴자 문재인의 대결 구도고 이게 이번 선거판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배경 그림입니다. 이게 배경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동감. 이 총선이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리전입니다. 대리전. 한쪽은 법을 부수겠다는 거고 한쪽은 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지역에 나가보면 너무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점까지 걱정들을 하시는 가운데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자유의 가치, 또 어떤 법치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권에서 완전히 소위 무시되고 부인당하고 그것을 그냥 완전 도외시하고 그냥 결과지상주의로, 자기네들이 목적지상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법치, 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 군에 현직 검찰총장 이름이 들어가고 그게 유력 후보가 되고 이러면은 본인의 직무 집행에 조금 장애가 있습니까? 뭐 장애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본인으로서는 없으려고 보는데, 한 가지 이제 노파심이 든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혹 여러 지금 언론이나 이런 여론조사 매체에서 약간의 어떤 흥미성을 넣어서 말이죠. 이렇게 계속 할 경우에 오히려 저는 집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일이든지 해치울 수 있는 집권 세력이 볼 때 그런 걸 가지고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까지도 이게 무슨 총장의 그런 어떤 대통령병 이런 식으로 소위 덧칠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뭐 사표 받을 수 있지만은 국민의 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선거에서 진다는 계산을 하니까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건데,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메가드가 2차 세계대전 때 현역 군인인데도 자꾸 여론조사에 메가드를 대통령 후보로 넣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후보 중에 1등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시대 때. 루즈벨트 민주당 아닙니까? 공화당. 그런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루즈벨트로 하여금 메가드가 어떻게 작전하자 하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윤석열이가 참 멋있는 친구입니다. 뭐 이런 사건 수사 이런 걸 떠나서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교류해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예컨대 우리 안대희 변호사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때 대선 자금 수사할 때는 국민검사, 국민적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대통령 어떤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고 또 4년 전에 출마도 했었죠. 비록 아깝게 떨어지셨지만. 그렇게 한때 그렇게 정말 국민적 인기를 모았던 분들이 더러 계시긴 했습니다. 윤석열 지금 총장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그걸로 보면 더 인기랄까, 이 신망의 이 생명이 훨씬 더 오래 가고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뜬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자기 관리에도 또 철저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저희들이 좀 한편으로 든든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든든함을 가지고 정말 이 정권의 이 공수처를 만들고 정말 이 총장을 고립무원 상태에 완전히 가둬놓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왜냐하면 직접 수사부서를 많이 없애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두었지만 어쨌든 총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검사들의 이 수사 어떤 지휘권, 이 부분까지 차마 아무리 이 이 무도한 사람들이라도 그거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검사들의 어떤 그 인재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항이 있는 현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추미애가 승인을 받으라. 저는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머지않아 사고를 분명히 치리라고 봅니다. 즉 어떠한 그 허욕, 과욕이 앞서서 검찰 내지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시비를 걸다가 제풀에 자충수를 둘 일이 곧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필요하면 짜서 당당하게 수사팀 승인을
추미애가 승인을 받으라고 했으면 승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럴 때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특별수사팀의 편성 요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안 해줄 도리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의연함이 필요하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 검찰이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 그러죠. 네. 검찰만 기소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검찰의 기소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니까 이 독점이라는 말에서 뭔가 혹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독식한다, 독과점한다 그러면 약간의 어떤 특히 공정의 요즘 굉장히 그렇죠. 이 개념에 민감한 이 세태에 비춰보면 그런데 이건 독점이 검사가 독점한다는 것으로 보실 게 아니라 검사 외에 다른 사람들도 기소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돼서 중구난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즉 검사에게 그 권한을 검사에게 특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훈련되고 또 나름대로 검사 통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예컨대 어떤 젊은 검사가 예컨대 판단이 약간 경솔을 한 것은 더 경험과 경륜을 갖춘 선배 검사가 그것을 지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도 있는 결론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굉장히 제한하는 이 기소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넘긴다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나 큰 그렇죠.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훈련되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훈련된 전문가들이 이걸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결국 국민들을 소위 무익한 기소 또는 어떤 자의적인 기소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지 무슨 검사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자는 측면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검사들의 기소 권한의 행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의 정점에 그러한 결정의 판단의 정점에 총장이 있다. 일반 사건들이야 총장한테까지 그런 결정의 부담이 갈 리도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건은 그만큼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측면 총장의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라는 의미는 결국 검사를 대표하는 총장이 결정하고 책임진다 이런 뜻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밑에 이제 검사가 이제 갓 검사가 돼서 검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검사가 검사는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의 독립관청이라 해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마구 이 기소권에 칼을 휘두른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을 상급자인 부장검사가 결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의 적정성을 바로잡고 또 그 과정에서 차장, 검사장 나름대로 개통적인 그런 논의와 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그리고 다시 황교안 대표가 최근 새해 들어와서 별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언론이 쓸만한 기사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딱 중심을 잡을 말이 없어가지고 논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분의 인기가 떨어진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더구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나오고 하면서 무게중심이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이게 국민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바꾸느냐는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바꾼다? 그러면 앞으로 2달 남짓 사이에 새로운 당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만한 지명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또 하나 생겨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담긴 좋은 장명인데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일하고는 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좀 복잡합니다. 예, 그것이 참
저로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보수 통합의 그것이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많은 지금 정당 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한편, 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세력과의 1대1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이제 유승민 그 네. 세력과의 그 통합 논의가 이제 첫 출발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유승민 세력이 제시한 이른바 통합 3원칙이라는 것에 보면, 세 번째가 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 즉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당명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 간판 내린 대신 새로운 당 이름을 짓는다는데, 이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워낙에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당명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표를 얻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당명을 바꾼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가령 그렇게 싫어하는 어떤 유권자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분들이 당명을 바꾸면 그렇지 되겠느냐는 것이죠. 속아주느냐지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전국에 많은 당사에 간판이 걸려 있고, 지금 예비 후보들이 지금 뭡니까 현수막을 걸고 있고,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으로 전부 지금 선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당명을 내리고 새로운 창당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물리적 시간 때문에. 근데 가령 정치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저도 지금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을 만들면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 아하. 말씀은 이렇게들 하세요. 그러나 아니 그렇게 급조한 정당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겠다. 그렇지. 마음을 얻겠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아무리 정치의 초보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당의 여러 가지 당명을 내리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현재 자유한국당이 가진 자산, 지금 새로운 보수당은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물적 자산이 뭐가 있으며, 새로운 보수당의 간판이 전국에 걸리면 얼마나 걸려 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아까 말한 15배의 비교가 아니라 저는 100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러한 당명을 새로 바꾸는 것에는 저는 생각이 없다고 저는 그럼 언론에 앞서갑니다. 그죠? 그것은 언론에 앞서가는 것보다도 그 유승민 세력에서 소위 이 보수 통합의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 뭐 하태경 지금 책임 대표라나 그런 사람들이 소위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언론에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니까 제가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이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어차피 공천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언론의 중심, 뉴스의 중심은 공천위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약간 이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고 하려면 좀 정치적 상상력, 좀 그런 적절한 어떤 멘트,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 그런데 이상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승민과 합작하는 식의 통합은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역작용이 난다, 이런 반발을 당 내에서 왜 일어나지가 않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고, 또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당내 이제 원내 의원님들한테 이제 대표나 대표실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도된 것과 달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하다 하는 식으로 어떤 설명 내지 설득이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일부 의원들한테 제가 이 답답함을 제가 얘기를 해보면, 현역 의원들은 또 다음 선거를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한국당의 가장 큰 참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즉 중앙에서의 일 또는 중앙 정치에서의 이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보다도 자기의 당선 여부, 자기의 재공천 여부,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가끔씩 이렇게 참 우울하게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도저히 통합할 수 없는 집단끼리 억지로 통합하면은 통합이 돼도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러지 말고 이 선거 각 지역구별로 연대를 해가지고 단일화하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는 그 방법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수 통합에서의 최종 결말은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연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낡은 집을 뭐 허물고 즉 새 보수당이야. 전 집도 얼마 안 돼서 새 집 같지만 미안하지만 거기는 골조마 있지. 아무 인테리어도 없는 집이지 않습니까? 뭐 부술래야 부술 것도 없는 집인 반면 자유한국당, 전진당도 마찬가지지. 이현주 그렇죠. 지금 의원이 있는 전진당도 무슨 그 집에 살림 가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 나름대로 지금 오래된 살림살이가 다 있고 방대한 거기에 딸린 살림들이 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허문다고 하는 것이 다른 지금 참여하는 정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내리기보다 자유한국당 무슨 통합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큰 집으로서 그 빅텐트의 그 중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수그리고 저는 들어와야 된다. 그게 당연하죠. 입장이고 또 수그리고 여기서 수그리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뭐 어떤 투항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결국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들도 적어도 어떤 그거에 대한 유감과 어떤 사과의 자세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총선을 위해서 어떤 당 간의 어떤 연대. 공천 연대 그렇죠. 이런 방면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더 현실적으로 많지 않느냐. 이도 저도 안 되면 아예 그렇죠. 결렬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적어도 부산 경남 쪽 유권자들의 마음들은 이런 식으로 급조된 통합을 하다 보면 자 500명이 들어온 대신 집도끼 1000명이 빠져나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문제. 저 당내에서 논의를 보면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에서의 이 선거 향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 뭐 4년 전 선거 때 수도권 120여 개 선거구 가운데 뭐 1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곳이 뭐 어떤 분들은 20군데다 어떤 분들은 16군데다 이만큼 시속 게임이 있는 상황에서 2% 3%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뭐 저도 뭐 그것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설득의 과정, 당내 설득의 과정, 대국민 특히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당내 의원들의 그러면 입장, 즉 이와 같이 어떤 보수 통합 논의를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당내 인준 추인 과정에서의 어떤 반발이나 이견은 없을까? 저는 그 점도 걱정입니다.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후보 단일화가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역구마다 따로따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소위 중앙당 간의 어떤 당 차원에서의 약속에 의해서 통합 또는 연대 논의 없이 그 개개 지역 단위에서 후보자들 간에 그러한 것은 자칫 그것이 하나의 야합으로 비춰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당 입장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공격당할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혹시 나는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자유한국당과 이번에 광화문 세력이 만든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사람도 같은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친구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수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외연을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 예컨대 이번 선거법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지역구는 자유통일당을 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여기 비례대표 있잖아요. 아예 자유한국당이 자유통일당을 비례정당으로 지정해버리면 안 되나? 그것이 되려면 적어도 양당 어떤 지도부 간에 정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 협조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이 공유가 선행이 되어야 물론이죠. 하겠죠. 그런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새로 정당을 만든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 그 폭감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어떤 하나의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의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지금 남은 이 시간 동안 어쨌든 지금 지난 연말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자유한국당도 사실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이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우리가 그렇죠. 공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당 지도부에서 잘 찾으실 것이다. 자유통일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유통일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 안타까운 느낌부터 사실 먼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극우다 하는 그런 비난도 있었고 이를테면 소위 우리 공화당과의 어떤 그런 서로 또 그것을 혼동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마치 싸잡아서 어떤 좀 반감을 가진 분들도 또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지난 3년 동안 우리 자유우파의 이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표출해준 바로의 그 증거 내지는 바로미터가 바로 그렇죠.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정말 애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좀 짧은 어떤 유권자 10명, 20명 이상의 한 분 한 분이 그런 나라를 위한 그 고민과 충정을 갖춘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즉 문재인 정권에 정말 맞서서 싸워야 될 자유한국당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그 당의 자산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저는 광화문 집회에 갈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현역 정치인들이 좀 자기들의 개인적 그런 정치적 타산을 내려놓고 정말 좀 우리 하여튼 이 자유우파의 한계적 약점이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또 어떤 상대를 키우고 앉는 것에 참 인색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가 왔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어떻든 저는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우파 운동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10월 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은 바로 지난 무한 폐렴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거의 모인 것은 이게 과거의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력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대중조직이 약하잖아요. 여긴 대중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했느냐.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정말 실망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유통일당이란 당명도 잘 만들었고요. 이건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선명 이념 우파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공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공대 역할을. 어쨌든 저는 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용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당명에 적힌 대로 자유통일에 기여하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협력과 견제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정 수의 또 의원을 그렇죠. 배출해야 하고 그렇죠. 또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우파 진영의 마청이라고 할 수 있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형태로 건설적 관계 설정, 건설적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다들 조금씩 자신의 어떤 그런 대립되는 주장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또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지방에서 제가 활동하는 이 부산 지역에서 만나본 많은 시민들은 거의 지금 울부짖는 심정입니다. 울부짖는 분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가 스스로 막 눈가가 젖는 분도 계셔요. 내가 이런 지경을 보고서 내가 참 이 잠이 오지 않는다. 지금 부산, 울산, 경상남도 합치면은 의석수가 60석 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저는 이번 총선의 승패는 자꾸 수도권 하는데요. 예.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결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자면은 자유한국당 또는 자유통일당, 이 우파정당 쏠림 현상이 한 90%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이 정권이 곤혹스럽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총선에 임하는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민주당이 엉터리로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반수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개헌 저지선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또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개헌 저지선, 최소 마지노선은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영남 지역의 그런 이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뭐니 다니 해도 지금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공천에서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이 정권이 이 지역의 문재인 정권은 말하자면 뿌리잖아요. 뿌리가 있는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상징성이 크죠. 정말 이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소위 통합의 논의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부산 요새 최근에 3대 스캔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부산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국, 송철호. 그렇습니다. 지금 유재수 감찰, 그러니까. 의혹도, 유재수 그분은 부산 분은 아닙니다만,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부산 부시장을 했으니까. 예, 또 부산 부시장을 했고, 또 많은 또 부산 출신의 이 정권, 소위 세력들이 또 옹호를 했던 그런 점에서 말씀대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시간. 네. 아주 흥미있는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고, 이번 선거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재건을 위한 교두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가 무언가 이변을 만들어낼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말고 예.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이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막 걱정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빨리 어떤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